86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꿈과 돈. 저자 니시노 아키히로. 출판일 2024년 3월 5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모든 꿈이 비즈니스가 되는 미래를 알자. 책 소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꿈이 돈에 대한 편견과 무지 속에서 사라졌을까? 부자의 생태계와 빈자의 생태계가 작동하는 원리. 프리미엄 상품과 럭셔리 상품의 차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도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 박리담의 가격 정쟁에 뛰어들지 않고도 내 상품을 제값에 파는 방법. 가진 건 옷 한 벌, 집도 차도 없음. 그러나 1년에 수십억 버는 천재 사업가의 파괴적 성공법. 24년간 코미디언으로 활동했지만 가장 재미없는 개그맨 1위에 올랐던 남자 니시노 아키히로의 최신간. 사람들은 그가 새로운 일을 작당할 때마다 사기꾼, 사이비 교주라고 욕했다. 10여 년 전 열도에서 처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했을 때도, 지금은 65만 부가 팔린 동화책을 직접 집필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현재 7만 명의 유료 회원이 가입한 니시노 엔타메 연구소를 설립했을 때도 그의 도전은 늘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금 그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는 업계의 상식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이 천재 사업가의 행적을 모방하고 있다. 신작 꿈과 돈은 이런 책은 처음이다. 당장 저자를 만나 논쟁을 벌이고 싶다. 이왕 불편하다면 1초라도 더 빨리 읽어야 한다 등 이례적 후기를 양산하며 일본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켰으며 출간 첫날 10만 부를 팔아치우는 전무후무한 기록까지 세웠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늘 새로운 시도를 펼친다는 이유로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꿈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어떻게 저 멀리 따돌리고 최고가 되었는지 담담하게 고백한다. 가슴속에 뜨거운 꿈은 있는데 그것을 돈으로 연결할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꿈과 돈을 이을 단단한 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니시노 아키히로. 애니메이션 전문가. 좋아하는 일은 돈을 내서라도 한다. 싫어하는 일은 돈을 줘도 하지 않는다. 모두가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 1년에 자동으로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벌지만 집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늘 새로운 작당을 벌이는 일본의 천재 사업가. 한때는 사기꾼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의 다음 행보를 먼발치에서 지켜본다. 24년간 코미디언으로 활동했지만 스타의 반열에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돈이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하자 이제는 자신을 모방하며 따라붙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죄송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공 공식. 돈 버는 방법은 모두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6천만 안티를 펜으로 바꾼 남자. 24년간 꿈을 믿어온 한 남자의 사투. 웃으며 돈 버는 천재 사업가가 전하는 꿈꾸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24년간 무명 개그맨으로 살았던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책을 선택한 당신은 지금 당장 돈은 넉넉하지 않지만 꿈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해. 내 말이 맞지? 일단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는 목적지의 절반은 가까워진 셈이니 안심해도 좋아. 그렇지만 여전히 너는 꿈과 돈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로 이 글을 읽고 있을 거야. 그런 너를 위해 우선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나는 24년 동안 코미디언으로 활동했어. 킹공 니시노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는데 누구나 알만한 유행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대로 된 상을 받은 적도 없는 그야말로 비인기 개그맨이었지. 그래도 남들을 웃기고 또 운이 좋으면 누군가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냥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큰돈을 벌기는커녕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이 들더라고. 게다가 이 업계는 꽤나 보수적인 동네라서 실력이 아닌 나이나 경력으로 배역을 맡기는 문화가 짙었어. 심지어 의외로 내성적인 나는 방송국 담당자에게 아부를 떨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게 역시 맞는 건가? 날마다 이런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하루아침에 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 가만히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일을 벌였지. 우선 비슷한 처지의 동료 개그맨들을 모아 독립기획사를 차렸어. 너희가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대를 직접 만들어 사람들을 웃기겠다. 라고 선언한 거야. 요즘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코미디 클럽, 빠더너스처럼 기성의 거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지. 쓰레기 취급당했지만 한번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했어. 처음엔 다들 우리를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조롱했어. 기존의 방송국 섭외 시스템을 송두리째 거부했으니 그럴만도 했지. 사실 그런 것쯤은 예상한 일이라 그다지 타격은 없었어. 하지만 가장 슬프고 화가 났던 건 바로 같은 개그맨 동료들이 우리를 향해 배신자라고 욕했을 때였어. 우리 같은 돌연변이 때문에 자기들도 엮여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어.
방송업계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돌파하려고 합심을 한 것인데 정작 변화의 한복판에 서도 모자랄 당사자들이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니까 그땐 정말 힘이 빠지더라. 그래도 어쩔 수 없었지. 이왕 신발끈을 조이고 문 밖으로 나간 이상 끝을 봐야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벌인 일은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었어. 방송국이나 대형 기획사의 자금 없이 우리 손으로 직접 무대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론칭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일단 무작정 우리의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어. 광고나 TV에 나오는 가식적이고 꾸며진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순간 끝장이라고 생각했거든. 형편없는 처음의 모습부터 점차 나아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했지. 팬의 응원하는 마음을 꿈에 연결하다. 처음엔 반응이 미지근했어. 그런데 이런 돈키호테 같은 무모하고 진정성 넘치는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라? 바로 팬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책에서도 자세히 적었지만 팬은 소비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때 깨달았어. 소비자는 기능을 사는 사람들이고 팬은 의미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지. 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야. 이건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제대로 감각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 이렇게 조금씩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기성의 개그계를 떠나 독자 노선을 택한 뒤 나는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 나를 65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준 동화책 굴뚝마을의 푸펠이 바로 그거야. 이때 나는 내가 다른 작가들에 비해 실력이 한참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기능을 파는 게 아니라 팬들의 응원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를 생각했지. 오래전부터 나는 언젠가는 디즈니를 이기겠어 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하고 다녔어.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야. 진심으로 작정한 꿈이었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다양한 준비를 했지. 그리고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내 팬들에게 공유해왔어. 그렇게 아직 실현되지 않는 가능성을 충분히 뿌려둔 뒤 어느 날 다시 한번 크라우드 펀딩을 오픈했어. 이제 곧 제 첫 동화책이 출시됩니다. 니시노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반응했어. 내 꿈에 공감하고 오래전부터 내가 선언해온 꿈을 인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내게 돈을 보내준 거야. 나는 이걸 응원 대금이라고 불러. 만약 내가 새 동화책을 얼마에 팔겠다고 공지하고 펀딩 프로젝트를 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팬이 아닌 소비자가 몰렸을 것이고 그 소비자들은 내 작품을 보고 나보다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들의 책을 구입하러 떠났겠지.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기능이 아니라 꿈을 팔았고 그 결과 내 첫 펀딩은 목표 금액의 10배를 넘기며 대성공을 거뒀어.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 꿈을 포기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때가. 그것도 팬들과 함께 꿈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며 커다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 책 꿈과 돈은 2011년 내가 첫 크라우드 펀딩으로 꿈을 돈으로 바꾼 이후 10년 남짓의 시간 동안 내가 보고 겪은 돈의 생태계와 그 안에서 꿈이 돈으로 바뀌는 원리를 핵심만 요약한 책이야. 흔한 낭만주의자의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게 뻔하다고. 설계한 꿈과 돈의 로직을 읽고 나면 오히려 그동안 말랑말랑한 환상 속에 살던 건 바로 너 자신이었다고 느낄지도 몰라. 아마 내 이야기를 읽을 사람들은 처음엔 좀 의아할 거야.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내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데. 그래도 꾹 참고 1시간만 투자해줘.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꿈과 돈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고 믿어왔던 세상의 무지와 편견이 산산조각이 나기까진.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만은 잘 알고 있어. 내가 두 발로 직접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그 증거니까. 너의 꿈을 응원할게.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말아줘. 지금 당장 꿈을 향해 움직이고 싶은 독자를 위한 Q&A. 큐. 이 괴상한 책은 대체 어떤 책인가? 돈이 없으면 꿈을 이룰 수 없고 꿈이 없다면 돈도 벌 수 없다고 말하는 책. 꿈과 돈을 잇는 가느다란 시를 더욱 단단하게 꿰매 당신의 꿈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방법이 담겨 있다. 큐. 부유층의 생태계와 빈자의 생태계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싸게 팔수록 더 많은 소비자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1등급 가부키 공연의 좌석값은 엄청난 지대와 출연료에도 불구하고 꽤나 합리적이다. S석 이용자들이 큰돈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공연 관계자들은 그 잉여 수익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석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만약 S석이 없고 모든 좌석이 일반석이라면 당연히 그만큼 일반석의 가격은 치솟을 것이다. 니시노는 이렇게 말한다. 상품의 가격이 터무니없다고 비난부터 하지 마라. 만약 누군가 높은 가격의 상품을 없애면 돈을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돈을 뺏어야 하는 세계가 열린다. 그리고 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S석 이용자들이 우리의 꿈의 기꺼이 지갑을 열 사람들이다. 큐. 더 이상 많이 팔 수 없는 시대란 무엇인가?
이처럼 부유층의 생태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작동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주위엔 공짜가 넘쳐난다.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상향 편준화되었기에 웬만한 차별화가 아니고선 그들의 지갑을 열 수 없다. 저자는 이런 시대를 더 많이 팔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한다. 이런 시대에서 97점짜리 상품을 98점으로 만드는 노력이 유의미할까? 라멘이든 신발이든 소비자를 설득시킬 기능은 정점에 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팔아야 할까? 큐. 기능이 아니라 의미를 팔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 벤츠나 아우디 같은 고급 외제차를 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정한 드림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람보르기니 같은 자동차를 말한다. 소위 럭셔리라고 불리는 이런 드림카의 성능은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비해 무척 비효율적이다. 시속 2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 도로에서 그 정도로 고속 주행을 할 일은 없다. 연비와 소음 역시 불리하다. 그에 반해 벤츠나 아우디는 성능과 가격의 비율, 즉 가성비가 뛰어나다. 사람들에게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물으면 람보르기니를 꼽는다. 바로 이것이 기능과 의미의 차이다. 기능의 세계는 벤츠나 아우디처럼 언제든 더 좋은 기능에 대체될 수 있는 세계이지만 의미의 세계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되지 않는다. 더 이상 많이 팔리지 않는 시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둘 중 무엇을 팔아야 할까? 답은 정해져 있다. 큐. 꿈을 돈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그림 작품 모나리자의 가격은 왜 비쌀까? 사용된 재료의 값이 비싸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틀렸다. 모나리자는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작품이지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수요 인지도는 전 세계 인구만큼이나 거대한데 가질 수 있는 수량 보급도 단 한 개뿐이다. 마치 매년 생산 수량을 철저히 조절하는 람보르기니와도 닮았다. 즉, 인지도에서 보급도를 뺀 값을 극대화할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꿈의 가격을 높이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바로 세상에 당신의 꿈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뒤에 숨지 마. 내 현재 위치와 미래의 꿈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는 한 꿈을 돈으로 바꿀 기회는 영영 생기지 않으니까. 명심해. 꿈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모이려면 꿈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해. 추천의 글. 유익남. 이토록 낭만적이고 현실적인 책이라니. 니시노 아키히로는 천재입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 인물이었고 출판하기도 전에 책을 무료로 공개하는 파격적인 마케팅 역시 그의 책 굴뚝마을의 푸펠 이시초였습니다. 무려 7만 명에 이르는 유료 회원들이 열광하는 멤버십 비즈니스의 선구자 역시 니시노 아키히로죠. 하지만 남들보다 앞서간 만큼 그는 정말 많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모금을 통해 자신의 그림 작품을 전시하겠다고 하자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책을 공짜로 공개하겠다고 하자 다른 작가들의 먹고살 길마저 끊어버렸다는 이유로 숱한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료 회원을 모아 전용 콘텐츠를 만들고 그들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멤버십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신자 비즈니스라며 사이비 교주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죠. 그러나 알다시피 지금은 크라우드 펀딩도 서적의 일부를 공식 출간 전에 무료로 공개하는 마케팅 서비스도 커뮤니티를 결성해 리워드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멤버십 비즈니스도 우리 모두가 아무런 의심 없이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왜 이토록 그를 증오하고 경멸했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이니 사이비 종교니 하는 말을 갖다 붙이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꿈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꿈도 묻어버리고 말죠. 돈이 없으면 꿈도 사라진다.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니시노 아키히로는 이 책에서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부정적으로만 여겨지던 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제목에 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책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세속적이고 낭만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꿈과 돈이 이어지는 원리, 그리고 수많은 사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보다 더 낭만적일 순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꿈과 돈은 반드시 함께 가기 때문이죠. 저는 현재 유익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괴물 같은 행보를 이어온 니시노 아키히로의 멤버십 비즈니스를 전적으로 참고해 수천 명의 의미 깊은 유료 회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든든한 커뮤니티 덕분에 제 꿈을 펼쳐나갈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니시노 아키히로와 직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그는 아이의 눈을 가진 순수한 영혼이라는 점입니다.
결핍이 원동력이 되면 목표가 달성된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원동력이 되는 순간 모험은 무한합니다. 그는 천문학적인 돈을 움직이지만 자신에게 돈은 그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자아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니시노 아키히로는 매일 편의점에서 메밀국수 한 끼를 먹고 나머지 시간은 재미난 작당을 벌이거나 스케줄을 소화하는 등 매우 간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게다가 수많은 프로젝트와 활동으로 만들어내는 돈은 천문학적이나 매달 받는 월급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합니다. 그는 큰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낄 뿐 돈 자체를 좋아하거나 무언가를 소비하는 행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니시노 아키히로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최강자 디즈니를 뛰어넘겠다고 공언합니다. 이런 글을 보며 사람들은 오늘도 니시노 아키히로가 다음에 내디딜 파격적인 행보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끊임없이 꿈을 좇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 흥미진진한 모험을 응원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저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잃은 세대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잃었다는 것은 삶을 마법처럼 들뜨게 해줄 낭만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즉, 낭만의 힘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열을 올리며 질주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그들마저도 각박한 세상에서 결국 꿈을 포기하고 돈이라는 선택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어느 것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꿈과 돈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보상이 따라오는 즐거운 모험이라고. 비즈니스계의 이단아이자 혁명가, 예언가이자 선지자인 니시노 아키히로의 이 책을 읽으며 마음속에 깊게 묻혀있던 꿈의 조각을 살며시 꺼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만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의 지난 이력을 따라가다 보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작가나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까지 앞으로 어떻게 꿈을 이루어 나갈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아 나갈지에 대해 적지 않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만큼 이 책은 비즈니스를 열망하는, 아니 꿈을 열망하는 모든 이에게 항해 나침반이자 뜨거운 연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잊지 마세요. 퍽퍽한 현실, 메마른 땅 위를 걸어도 아이 같은 눈만 있으면 환상의 놀이터로 바뀐다는 것을요. 돈은 냉혹한 전쟁터에서 누군가에게 뺏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도 돈도 웃으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이 책과 함께 지금 당장 시작해봅시다. 지금까지 저는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프롤로그. 넌 왜 꿈을 포기했어? 꿈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내 주변 사람은 이런 논쟁을 반복하고 있지 않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어. 그런 건 전부 잠꼬대니까. 꿈과 돈은 상반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꿈만 선택할 수 없어. 돈이 바닥나면 꿈도 바닥나. 그리고 꿈이 사라지면 돈도 사라져. 이게 진실이야. 만약 너희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돈 이야기는 하지 마. 속물 같으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들을 경멸해도 좋아. 혹시 전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맹렬히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해. 돈 때문에 벌어지는 잔인한 일들을 떠올려보면 돈이란 천박한 것이라는 발상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깨닫게 될 거야. 그런 충고는 자살과 범죄를 부추기는 말이야. 꿈을 죽이는 일이야. 이와 반대로 꿈 따위는 개나 줘. 돈벌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과거에 너를 증오해도 좋아. 잘 들어. 내 안에 꿈이 없으면 절대 돈은 모이지 않아. 내 말을 못 믿겠다고? 그럼 나보다 큰 꿈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봐. 못하겠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해.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안 할 거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진실만 말할게. 딱 80분이면 충분해. 왜 넌 꿈을 포기했어? 왜 넌 남들을 질투해? 왜 넌 그 나이 먹고 쓸데없이 악성 댓글이나 달고 있어? 답은 알고 있지 않아? 그런데 왜 앞으로도 똑같이 살려고 해? 도망치지 마. 내게 지금 부족한 건 희망이야.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너만의 꿈을 최대한 크게 꾸고 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해. 돈이 부족해서 목숨을 끊지 마. 꿈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했다면 미안해. 내 가슴속에서 어렴풋이 빛을 내고 있는 그 반짝이는 녀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확실히 공부해둬야 할 것이 있어.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야. 일본 후생노동성 자살대책 추진실이 2022년 2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인의 자살 보고서를 작성했어. 이에 따르면 일본인의 자살률은 지칠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야.
2022년 3월 15일에는 후생노동성 자살대책추진실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기획과에서 일본인의 자살 동기와 원인을 분석했어.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건강 문제였고 다음이 경제와 생활 문제였어. 즉 생활고가 원인이라는 거지. 물론 대부분의 자살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나 배경을 갖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로 속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럼에도 한 인간이 자살하는 동기 중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 참고로 범죄 동기를 봐도 생활고가 2위,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해.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돈이 없으면 자살을 선택하고 범죄를 선택한다는 소리야. 아마 이런 상황은 한국이 더하면 더했지 일본보다 못하진 않을 거야. 맞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미 적지 않은 부를 축적한 한국과 일본의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 그저 돈을 아껴 쓰라고 충고하거나 사치를 멀리하라고 쓴소리를 할 뿐. 정작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지. 아니, 그러기는커녕 돈에 대해 진지하게 말하는 인간을 돈벌레라며 조롱하고 천박하다며 경멸해.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만 잔뜩 길러내면서 자살률과 범죄율 상승에 일조하고 있지. 잔인하기 짝이 없는 행위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자각조차 못해. 악의 없이 자살과 범죄를 부추기는 거야.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은 어때? 너는 어때? 내 아이잖아. 똑바로 공부해서 제대로 지켜줘야 하지 않겠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제발 이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지 마. 돈이 없어서 관광선이 침몰해 수십 명이 죽었다면 믿겠어? 2022년 4월 23일 관광선 가즈 1KAGU IE 시레토코 반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총 26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20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일어났어. 일명 시레토코 관광선 침몰 사고야. 연일 온갖 매체가 운항사 사장에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댔고 사람들은 엄청난 기세로 비난을 퍼부었지.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사장의 태도는 책임감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어. 뭘 먹고 살면 그런 인간이 되는 걸까? 단, 이것만큼은 알아두는 게 좋아. 세상에 휴먼 에러는 없어. 있는 것은 시스템 에러뿐이야.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야. 따라서 개인을 단두대에 올린다 해도 사고의 원인은 없앨 수 없어. 사고의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거야. 원인이란 어떤 상태나 변화를 일으키는 근거를 말해. 매체에선 정비 불량, 과도한 운항 스케줄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도했지만 틀렸어. 그건 과정이야. 정비 불량인데 왜 바다에 나갔는지, 과도한 운항을 왜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진짜 원인이야. 그렇게 계속 왜를 반복하면 정비를 할 수 없어서, 과도하게 운항할 수밖에 없어서라는 답이 나오고 왜 정비를 못했는지. 왜 과도하게 운항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계속 파고들면 마지막에는 돈이라는 원인에 다다르게 돼. 모든 건 돈이 없었기 때문이야. 시레토코는 2005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그 후 연평균 100만 명, 2006년에는 235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어.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관광업은 큰 타격을 받았지. 궁지에 몰린 관광선 운항사는 2020년 7월 1일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후원금을 모집했어. 10년 7월 시점에 이미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야. 사고 직후 해당 후원 페이지는 삭제되어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내 이럴 줄 알고 후원 페이지의 내용과 리워드 보상품 내용은 물론 후원자 수, 후원 총액 등 모든 숫자를 다 기록해 놓았어. 우리는 이 끔찍한 사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해. 후원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당국의 영업 자제 요청으로 4월 말 황금 연휴 기간부터 중단되었던 운항이 5월 말까지 이어졌고 6월에 들어서도 수요 감소와 인력 부족으로 휴항이 계속되어서 6월 매출은 전년 대비 95% 하락, 7월 매출은 77%, 8월 매출은 80% 하락. 이런 상황이라면 배를 정비할 돈도 없었을 테고 안전 운항을 최우선으로 내세울 여유도 없었겠지. 자금 부족이 원인이라서 해결책은 경영의 재정비였겠지만 경영은 내부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야. 밖에 있는 우리는 억측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사실을 놓고 논의해야 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회사가 발주한 크라우드 펀딩이야. 보면 자체 제작 티셔츠가 6,000엔이라고 나와 있어. 이 리워드의 후원자는 94명이었어. 계산이 귀찮으니까 약 100명이라고 할게. 6,000엔 100명이니까 이 리워드로 모인 돈은 60만 엔이야. 여기서 사이트 수수료 10%를 뺀다고 치면 약 54만 엔이 남아.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발주했다고 쓰여 있으니 가령 아는 디자이너에게 부탁했다고 치고 견적을 뽑으면 디자인 비용은 4만 엔 정도일 거야. 남은 돈은 50만 엔. 티셔츠 제작비가 한 장에 약 1,000엔이라고 치고 100장이면 10만 엔일 테니 남은 돈은 40만 엔.
배송비를 약 250엔으로 잡으면 100장에 25,000엔이니까 남은 돈은 37만 5천엔. 배송은 자비로 해야 하니까 인건비도 들겠지. 이런저런 경비를 빼고 30만 엔 정도 남았으면 다행이려나. 문제는 이 30만 엔을 모으기 위해서 성인 여러 명이 크라우드 펀딩 홍보 활동을 무려 한 달 반이나 계속했다는 거야. 시급이 얼마지? 이걸로 직원을 데리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버티겠어. 만약 이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했다면 회사는 그 돈으로 배를 정비했을지도 모르고 그 결과 무리한 운항 스케줄을 막음으로써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지식이야. 크라우드 펀딩이 일본에 처음 상륙한 건 2011년이야.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왜 아직도 잘 모르지? 자체 제작 티셔츠 같은 건 크라우드 펀딩의 리워드로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되는 품목이야. 크라우드 펀딩의 초보자가 제일 먼저 손을 대었다가 실패하는 리워드가 바로 한정판 티셔츠 같은 거라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을 리워드로 만들면서 돈과 시간을 들여 돈을 모으려 하다니 무슨 생각인 거지? 이 크라우드 펀딩의 목적이 뭐였지? 티셔츠를 파는 거였나? 아니잖아. 수요도 없는 물건을 판매하는데 비용을 들이고 돈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돈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후원해봤자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할 테니 후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 잘 들어. 돈은 돈을 잘 써주는 사람에게 모여.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는 리워드로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마. 리워드 품목을 통해서 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 사실 이런 논의는 2011년에 다 끝났어. 내 온라인 살롱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회원들은 다 하품을 할걸? 하지만 당시 대다수 사람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뭐라고 했지? 사기라는 둥, 사이비 종교라는 둥 비난을 퍼부었어. 무시기판을 쳤다고나 할까? 기억해 두는 게 좋아. 크라우드 펀딩에서 후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첫 번째 장벽은 바로 로그인이야.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그 절차. 후원하고 싶어도 로그인하기가 귀찮다는 소리가 자주 들려. 즉, 크라우드 펀딩으로 많은 후원금을 모으고 싶다면 내 반경 50m 내에 있는 사람들이 로그인을 해줘야 해. 만약 내가 과거에 크라우드 펀딩은 사이비 종교 같다느니 사기 아니냐느니 하는 말을 떠들고 다녔다면 내 주변엔 지금 크라우드 펀딩에 로그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을 거야. 그러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내가 그제야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겠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꿔도 이미 늦어. 너에게 후원금은 모이지 않을 테니까. 내 주변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등을 돌린 사람밖에 없으니까. 내 미래를 죽인 것은 너 자신이야. 그리고 너는 내 주변 사람의 미래도 죽이고 있어. 모르는 것을 부정하지 마.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비판을 일삼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을 때도 있어. 부끄러움을 알아. 그리고 무지를 자랑했던 과거는 오늘로 끝내. 설교는 이제 끝이야. 여러 가지로 심한 소리를 해서 미안해. 지금부터는 공부할 시간이야. 꿈과 돈의 원리를 배우고 더 강해지도록 해. 기능을 파는 순간 비싸게 느껴진다. VIP와 럭셔리를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 최근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있었던 조금 독특한 일화야. 이걸 들으면 아마 어렴풋이라도 두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2023년 7월, 한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활동을 중단했던 유명 개그맨 미야사코 히로유키를 주연으로 테일러 버튼, 빼앗긴 비옥이라는 연극을 공연했어. 계기는 늘 그렇듯이 술자리. 난 그의 꿈이 언젠가 극단을 갖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터라 취한 김에 연극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어. 그런데 그가 나야 하고 싶지. 그치만 일하면서 말을 얼버무리는 거야. 소속사 요시모토 흥업에서 방출된 뒤로 유튜브 채널도 시작하고 고깃집도 내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당장 해결해야 하는 눈앞의 문제들에 쫓겨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는지 아무튼 그의 눈은 조금 외로워 보였어. 그 눈을 못 본 채 할 만큼 매정한 마음이 내겐 없었고 또 후배로서 순수하게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선배의 빛나는 모습도 꼭 보고 싶었어. 당장 극장 일정을 잡고 스태프를 모아서 미야사코 씨에게 선배님을 주연으로 하는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라고 통보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을 뒤로 크게 젖히면서 놀라던 미야사코 씨를 내가 봤어야 하는데 괜히 최고의 연기자가 아니라니까. 미야사코 씨의 연극 이야기는 본론이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VIP석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 VIP석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잔혹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까 설명했지. 이번 공연에서도 VIP석을 만들기로 했어. 공연 장소인 도쿄 키네마 클럽은 2층 맨 앞줄이 가장 시야가 좋은 자리라서 그곳을 VIP석으로 결정했지. 스태프에게는 테일러 버튼, 빼앗긴 비옥의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온라인 살롱에서 먼저 VIP석을 판매하라고 했어.
정보 공개 전이라서 킹콩 니시노가 2023년 7월에 펼칠 재미있는 이벤트에 VIP석이라는 이름으로 팔기로 했지. 공연 장소와 일정만 알리고 이벤트 내용은 말하지 않기로 정리했어. 그렇게 지시를 내렸지만 공연 당사자들의 확인을 받고 여러 절차를 거치느라 판매 개시 일정이 미뤄졌고 결국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뒤 VIP석 판매가 시작됐어. 이때까지만 해도 스태프들은 이벤트 정보 리워드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VIP석을 판매하는 것과 이벤트 정보 리워드가 공개된 후에 VIP석을 판매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즉 리워드가 공개된 다음 VIP석을 판매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 VIP석의 내용 리워드은 다음과 같았어. 가장 시야가 좋은 자리. 연출을 맡은 니시노 감독이 같은 층에 나타날 수도 있음. 가격은 7만 엔. 이 가격을 들으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어? 1000명에게 물어보면 1000명 다 비싸다고 대답할 거야. 공연 장소인 도쿄 키네마 클럽은 2층 맨 앞줄이 가장 시야가 좋은 자리라서 그곳을 VIP석으로 결정했지. 스태프에게는 테일러 버튼 빼앗긴 비용 외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온라인 살롱에서 먼저 VIP석을 판매하라고 했어. 정보 공개 전이라서 킹콩 니시노가 2023년 7월에 펼칠 재미있는 이벤트에 VIP석이라는 이름으로 팔기로 했지. 공연 장소와 일정만 알리고 이벤트 내용은 말하지 않기로 정리했어. 그렇게 지시를 내렸지만 공연 당사자들의 확인을 받고 여러 절차를 거치느라 판매 개시 일정이 미뤄졌고 결국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뒤 VIP석 판매가 시작됐어. 이때까지만 해도 스태프들은 이벤트 정보 리워드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VIP석을 판매하는 것과 이벤트 정보 리워드가 공개된 후에 VIP석을 판매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즉 리워드가 공개된 다음 VIP석을 판매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 VIP석의 내용 리워드은 다음과 같았어. 가장 시야가 좋은 자리. 연출을 맡은 니시노 감독이 같은 층에 나타날 수도 있음. 가격은 7만 엔. 이 가격을 들으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어? 1000명에게 물어보면 1000명 다 비싸다고 대답할 거야. 상술에 불과해.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상술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유층은 없어. 기능이 아니라 의미를 팔아야 해. 만약 우리가 리워드를 공개하기 전에 온라인 살롱에서 킹콩 니시노가 2023년 7월에 펼칠 재미있는 이벤트에 VIP석을 판매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큰돈을 내고 그 VIP석 티켓을 구매한 고객이 있다면 그들이 구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티켓을 구매한 시점에는 자신이 어떤 리워드를 얻게 될지 구매자는 알지 못해. 따라서 그들은 리워드의 내용,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게 아냐. 그들이 돈을 내고 구입한 것은 니시노에게 보내는 응원이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니시노가 또 재미있는 일을 작당한다고 하니 그저 응원하고 싶어서 돈을 내는 거야. 이때 팔린 것은 기능이 아니라 의미라서 경쟁이 없어. 경쟁이 없으니 시세도 없어. 왜 7만 엔이라는 높은 가격을 책정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아. 물어봤자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리워드 정보를 공개해서 VIP석의 내용이 확실해진 이상 고객은 이 상품 혹은 서비스 기능에 이 가격이 과연 타당한지 생각하게 돼. 좀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보상을 바라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버린 거야.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분명히 존재했어. 응원 자체가 목적이니. 보상 기능 따위는 필요 없다는 VIP 고객이. 의미를 판매할 기회를 놓치고 기능을 판매하면 고객이 계산을 하게 돼. 결국 내가 준비한 상품과 서비스는 기능을 파는 또 다른 경쟁자와의 가격 경쟁 끝에 헐값에 시장에 내던지지 않는 이상 악성 재고가 될 수밖에 없지. 이제 확실히 이해했으려나? 기능은 돈이 되지 않아. 에필로그. 꿈이 있다면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내 주변에는 드림킬러가 여럿 있어. 내 꿈을 막는 사람들. 드림킬러는 너를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지. 널 사랑하는 가족, 너와 가장 가까운 친구, 너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지인. 너를 생각해서 조언과 충고를 해준다는 바로 그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 내 도전에 제동을 거는 사람은 다음 내 부류야. 1. 널 방해하고 싶어서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 2. 잘 몰라서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 3.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 4. 현재의 경험을 토대로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 여기서 드림킬러는 1에서 3이야. 3은 과거의 실적을 남긴 사람이라서 조금 골치 아프지만 그 사람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현역 플레이어일 거야. 1에서 3은 그 순간의 감정이나 근거 없는 억측으로 내게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 4는 현재의 데이터를 토대로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1에서 3이 하는 말은 무시해도 괜찮지만 4의 조언은 들어도 현역 플레이어가 거길 파봤자 물은 안 나오니까 그만둬 라고 충고하는 건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서도
수십 년 전의 데이터를 토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야. 조금 전에 그 사람이 거길 파보니까 물이 나오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 라고 반박하는 건 이상하지? 솔직하게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 때도 있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야. 우선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와, 이 좀 골치 아파. 그들은 아기도 없거니와 자각 증상도 없어. 잘 모르면 조사해보면 될 텐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너를 막아. 이렇게나 빠르게 시대 규칙과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방식, 과거의 도덕관을 너에게 강요하고 제동을 걸어. 2013년 1월 25일. 난 뉴욕에서 개인전을 열기 위해 난생 처음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했어. 어찌어찌 개인전 개최 비용은 모을 수 있었지만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건 아무도 몰랐던 시대야. 인터넷 거지, 인터넷 도둑, 사이비 종교의 교주,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었어. 도저히 글로 옮길 수 없는 말도 포함해서. 나와 친한 스태프는 니시노랑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을 들었고 우리 엄마는 사기꾼의 부모라고 조롱당했어. 머리 나쁜 안티들만 날 욕한 건 아냐. 날 응원해 주던 사람들도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 왜? 평소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약 판매를 하고 상품을 보내잖아. 티켓을 판매하고 콘서트 개최 비용을 모아서 콘서트를 하잖아. 고향에 세금을 내준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답례품을 보내고 있잖아. 그런데 왜 크라우드 펀딩으로 후원한 사람에게 상품을 보내면 안 돼? 도시로 떠나는 친구에게 이별 선물을 주잖아. 결혼하는 지인에게 축의금을 전해주잖아. 친구의 도전에 공감하면 동료들과 함께 모금을 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잖아. 그런데 왜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으면 안 돼? 많은 자금 확보 방식 중에, 많은 후원 방식 중에 한 가지 형태일 뿐인데? 후원금의 사용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후원을 안 하면 되는 문제야. 집 근처 정육점이나 세탁소에서 자신들이 번 돈을 어떻게 쓰든 전혀 상관 안 하잖아. 그런데 왜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이 된 순간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섭하려고 해? 심지어 후원도 하지 않고서? 이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 그야 그럴 테지. 이론이든 뭐든 그딴 거 모르겠고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나쁜 게 틀림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으니까. 별것도 없으면서 막대한 돈을 긁어모으는 모습이 배가 아프고 심술이 나는 거잖아. 맞지? 뉴욕에서 개인전을 연 이후로 나는 자금을 조달하는 신세계를 마주했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문이 열렸어. 꿈은 반드시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지금은 그 연장선상에 있어. 그건 내게 아주 큰 한 걸음이었어. 내가 만약 주변의 드림 킬러들의 잔소리에 겁을 집어먹고 역시 이런 일은 버리지 않는 게 좋겠군 하고 물러났더라면 지금쯤 나는 뭐 됐어. 그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선택지를 부정한 인간은 지금도 시침이 뚝 떼고 살고 있어. 아니, 오히려 태세를 전환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돈을 벌기까지 하고 있지. 웃기지? 부정했던 과거를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잊어버린 건지. 내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어. 알다시피 나는 어딜 가도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괴짜 중에 괴짜라서 수년 전 그런 비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었지만 당시 나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의 세계에 뛰어들었던 도전자 중 대다수가 드림 킬러들의 잔인한 공격 속에서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졌어. 나는 개그맨 출신이라는 인지도 덕분에 어느 정도 버텼지만 그 친구들은 정말 아무런 보호막도 없었으니 세상의 무시와 조롱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크라우드 펀딩뿐만이 아니야. 온라인 살롱을 시작했을 때도, 그림책을 무료로 공개했을 때도, 창작 과정을 팔기 시작했을 때도, 콘서트 티켓의 가격 차이를 크게 만들었을 때도 똑같았지. 돈이 작동하는 방식을 직시하고 그에 맞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때마다 사람들은 내게 야유를 퍼부었어. 지금껏 대체 얼마나 많은 꿈이 돈에 대한 무지와 편견, 오래된 고정관념 때문에 무너졌을까? 친구나 부모, 선생님에게 짓밟힌 꿈이 얼마나 많을까? 꿈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내 주변 사람은 이런 논쟁을 반복하고 있지 않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어. 그런 건 전부 잠꼬대니까. 꿈과 돈은 상관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돈만 좇을 수도 없고 꿈만 선택할 수도 없어. 돈이 바닥나면 꿈도 바닥나. 그리고 꿈이 사라지면 돈도 사라져. 이게 진실이야. 돈에 관한 문제에서 등을 돌리지 마.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팀을 지키고 싶다면 돈 이야기를 해. 내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정확히 말해줘. 본인이 모른다면 그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함께 배워. 돈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도덕관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짓밟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그리고 당장 이 끔찍한 세계를 끝장내. 그 저주는 지금 여기에서 끊어. 일단 시작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일단 시작해보려면 돈이 들어. 돈이 없으면 일단 시작해볼 수도 없어. 이게 현실이야.
전 세계의 빈곤 지역을 많이 봐왔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고 너무나도 적은 선택지 중에서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냐. 우리 역시 그런 환경을 맞닥뜨리고 있어. 젊은이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고 그 적은 선택지마저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돈이 없다는 것, 돈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 돈을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적다는 것. 이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해. 이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쪼그라들지 알아야 해.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도 알아야 해. 진짜 이야기는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야. 반복할게. 시간을 할애해서 돈 이야기를 해. 가족이 모두, 팀이 모두 내가 돈을 더러운 것, 천한 것이라고 취급하는 한 내 주변에는 너처럼 돈이 더럽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일 거야. 돈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모일 거야. 그 커뮤니티 속에서 사는 한 미래의 문은 열리지 않아. 그 커뮤니티 속에서 사는 한 너는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없어.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넌 꿈이 있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아마 대부분 딱히 없다고 대답할 거야. 착각하지 마. 하고 싶은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꿈이 펑하고 땅에서 솟아오르지도 않아.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가 생기는 건 언제나 작은 결과로부터야. 행동으로 옮겨서 작은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더 큰 결과를 내서 좀 더 큰 기쁨을 맛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하고 싶은 일이 되고 결국에는 꿈으로 빚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들어주느라 수고했어. 앞으로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해. 예선 지금까지 믿고 있던 걸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해. 그리고 강해져. 자, 꿈과 돈의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꿈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실천해야겠지. 이건 몸으로 직접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어. 나는 다음이 있으니 이쯤에서 물러날게. 이 책이 앞으로 내가 걷게 될 뺨길을 비출 빛이 되었을까? 나중에 감상을 들려줘. 우린 언젠가 만날 테니까. 그때까지 너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할게.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